오늘 또 반갑습니다. 염상섭님의 현대소설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죠. 이 3대의 삶으로 보여주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입니다. 도움되는 구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를 구독하고 인플루언서를 팬하시면은 제 자료가 정기적으로 배달됩니다. 길잡이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의 삶으로 보여주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 염상섭 3대 해설, 조이관 할아버지고요. 조덕기, 아, 조상훈, 조덕기가 앞에 나왔네요. 조상훈이 아버지고 조덕기가 아들입니다. 3대의 삶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 계층 간의 대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급변하고 있는 당시 사회의 실상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작품 최만식의 태평천하가 있죠. 태평천하도 역시 3대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일제치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중, 고, 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수천 편입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우리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다른 작품들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등급 맞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1등급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내공 깊은 아이들입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해서 한 아이들은 오히려 2등급, 3등급 아이들입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배경입니다. 이 소설은 3대에 걸친 가계의 전개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인 당대 사회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주주이며 재산가인 할아버지 조이관은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족보까지도 사들일 정도로 명분과 형식의 얽매인 봉건적 인물입니다. 자, 9세대의 전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들 상훈은 교육과 교회 사업에 힘쓰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봉사를 꾀하려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 조이관의 거대한 재산을 이용해서 애욕에 사로잡힌 첩도되고 이렇습니다. 이중인격적 생활에 빠져있는 과도기적 인물이고요. 손자 덕기는 사회의식에 있어서 공평성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지만 용기가 없고 소극적이며 도피적 반응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입니다. 3대로 상징되는 유교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그린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조이관은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만장이라는 큰 돈으로 양반직함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등 재산을 앞세워 신분적 열등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또한 아들 상훈이 기독교에 물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에 며느리보다 젊은 부인을 얻어서 합니다. 조상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식인으로 교회의 장로 노릇을 하면서도 술집을 출입하며 아들과 동창인 여급은 뭐 기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술집 접대부 홍경애와 불륜의 관계를 갖습니다. 아버지 조이관의 가문시장이나 족보 사업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반대하고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 집안의 돈을 갖다 쓰기도 하지만
뚜렷한 의식 없이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덕기는 일본에 유학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겪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있는 친구 병화로부터 부르주아라는 핀잔을 곧잘 받기도 하는 그는 병화의 소개로 가난한 하숙집 딸 필순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조부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 덕기의 집안은 점점 몰락하고 3.1운동의 실패로 사회는 극도의 혼란으로 빠집니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불신과 반발이 고조되고 테러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필순의 아버지도 여기에 희생되면서 그의 가족을 덕기에게 부탁합니다. 덕기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 정리.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이가는 구한말 세대로 구시대의 재정적인 인물로 전통을 중시하는 봉건주의자로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조씨 가문의 가장으로 재산을 노린 후처 수원집에 의해 독살당합니다. 조상우는 괴하기 세대로 기독교 신자이자 괴화적인 인물입니다. 조이관의 아들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나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첩을 두는 거죠. 노름을 일삼는 위선적 인물입니다. 조덕기는 식민세대 중도적 인물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두 세계관을 조화롭게 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요. 자기의 주관이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려는 인물입니다. 결국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인물로 드러납니다. 김병환은 가난한 기독교인의 아들로 관념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즉 당대의 사회가 현실적이고 행동적인 사회주의라기보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론만 앞세우는 사회주의였다는 점을 작가는 병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전부 다 좀 문제점이 있죠. 당시의 우리 혼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는 조이관과 조상훈이 가치관의 대립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죠. 조덕기는 두 인물의 가운데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담. 일본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귀국한 조덕기는 친구 김병화를 만납니다. 덕기의 부친 상훈은 친구의 딸인 홍경애를 도와주다 관계가 깊어져 딸을 갖게 됩니다. 상훈은 친구의 딸인 홍경애를 좋아하다 이렇게 됐고요. 그게 나쁘죠. 병화는 마르크스 사상에 침취해 가난한 하숙 생활을 하는데 하숙집 주인은 왕년의 사회주의자로 공장에 다니는 필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필순이 나중에 또 덕기와 친하게 지냅니다. 전개는 족보 문제를 둘러싼 조이관과 상훈의 충돌, 조이관의 둘째 부인 수원집과 덕기처 사이에 벌어진 감정의 갈등, 또 홍경의로 인한 상훈과 덕기의 충돌 등 갖가지 갈등이 드러납니다. 위기는 조부의 급판으로 서둘러 귀국한 덕기에게 조이관은 사당과 금고 열쇠 관리를 종용합니다. 조이관이 위독하여 입원한 뒤 수원집 최참복 등은 유산 상속의 경쟁자인 덕기를 감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절정은 조이관의 사망 후 재산 문제로 집안의 갈등은 깊어지고 사회주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검거됩니다. 결말입니다. 조부 살해 사건이나 사성관계에 무혐의 처리로 덕기가 풀려나지만 병화만은 감옥에 남고요. 덕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3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입니다. 봉건적 가치관의 잔존을 보여줍니다. 조이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족보와 사당입니다. 이것들은 봉건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현대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봉건시대의 낡은 신분관과 출세관을 고수하는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3대에서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 문제의 중심고리로 작용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둘러싼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은 그 시대가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축첩제도의 잔존, 조의관의 후처인 수원집이 사실상 첩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점, 계하문명의 세례를 받은 상훈이 홍경애와 김이경을 첩으로 둔 사실에서 아직도 축첩제도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재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사회주의 이념의 유행, 1920년 초반에 유입된 사회주의 이념은 일제히 탄압이 강화되면서 지하운동으로 전환됩니다. 땅속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모르게 한다는, 은밀히 한다는 겁니다. 당시 마르크스 보이로 불렸던 김병화, 피혁, 장훈 등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상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혁입니까? 피혁은 필순의 아버지죠.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 조이관은 칠순 노인으로 수원댁과의 사이에서 4살 배이기 딸까지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하나 더 두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이거 해장소설이잖아요. 전부 다 내용을 쭉 요약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내용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블로그에는 다 올려놨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하면 좋지만은 뭐 이걸 읽으면서 다 하기는 이 책이 또 길고 그렇습니다. 또 낯선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장체, 여러 회, 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가족소설, 세태소설. 세태소설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소설이고요. 성격은 사실주의적이고, 사실주의는 세밀하게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또 고발과 비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가족의 삶을 통해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 돈을 매개로 한 계층 간의 갈등, 식민 현실 속에서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 중산층 가문의 현실 대응과 몰락, 하죠. 태평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중산층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와 세대 갈등을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사회성입니다. 특징입니다. 1930년대 서울 덕기의 집이고요. 전체적 작가 시점입니다. 장면에 따라 주요 인물의 시점이 나타납니다. 우리 소설을 배울 때 이것은 무슨 시점이다 이렇게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특정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시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시점이 바뀌면 시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 중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시점이 바뀌었는데 시점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답지가 되겠죠. 자, 시간적 배경 일제강점기 1930년대 초고요. 그 다음 또 일제강점기까지입니다. 공화적 사상적 배경은 서울이고 사상은 봉건사상, 개화사상, 마르크시즘 이 다 섞여 있습니다. 조상훈이고 이어는 김병화가 있죠. 전 42장의 회장식 구성이고 치밀한 묘사적 문체 잘 그려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당시의 풍속과 세대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보다 인물 간의 관계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 제시, 말하기와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 방법으로 인물과 사건을 전개합니다. 어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되면 일어나오겠죠. A, 말하기 부분, B, 보여주기 부분 이래가지고 A와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 은행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정해놨는데요. 꼭 이 해설과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